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결국 다음 달에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충돌하고 있는 전국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빨치산 부대 창건 90년을 맞아 실시한 야간 열병식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신무기들이 공개됐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야 대치로 급냉하고 있는 국회로 가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합의했다가 재논의를 요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논의는 없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서 여야 입장이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처리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야 합의로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회 검수완박 논의는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로 다시 혼선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합의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으며 두 당의 입장이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어젯밤에 이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법안 소위는 물론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열어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은 로텐도어에서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회견을 여는 등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주말 사이 입장을 선회한 국민의힘은 국민 동의 없는 검수완박 처리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또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앤 이번 중재안을 정치 야합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새로 가져온 검수완박 수정안의 일부 내용이 기존 합의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심사 막바지로 향할수록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잠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를 대비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상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야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전국 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정이 미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렸던 청문회는 여야 논쟁이 반복되며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정 시한인 2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다시 합의했는데요. 한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앞으로 속속 시작되면서 검증 공세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직접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와 헌법 가치 실현이라면서 우회적으로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로 청와대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도 민생 행보를 이어간 것 같은데요. 자, 어디서 그 같은 발언을 한 겁니까? 네, 오늘은 인천을 찾았습니다.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지역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에서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같은 가치를 담은 헌법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민생 현장 안에 있다는 걸 선거 기간에 절실히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그 가치를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 번영과 발전이 있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당선인 측은 헌법 수호, 헌법 가치를 말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이 발언이 최근 검수완박 논란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의 말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들 뵙고 느끼고 배운 것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원내대표와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0분 독대해 검수완박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국회 합의 진행 상황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통화로 들었지만 171석 민주당이 압박하는 구도 속에 차악으로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고받았고 당선인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배현진 대변인도 당선인이 상황은 청취하고 있었다고 확인했지만 삼권 분립 원칙을 의식한 듯 개입하거나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상황, 특히 이제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회 또한 청와대 거수기를 두는 흥신소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그 여론을 판단해서 뜻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투트랙 전술이라고 해야 할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을 했죠. 네, 국회에서 이처럼 속도전을 벌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다음 달 3일 공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라는 말로 청와대 압박에 나섰습니다. 장 실장은 오늘 낮 기자들과 만나서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하는 건지 과연 국민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장 실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건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저는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거부권 행사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 잘된 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앞서 김태민 기자도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열어서 검수완박 중재안 4월 국회 처리를 재확인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총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뒤바꾸는 건 협치를 부정하고 또 헌법 정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4월 중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대로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의총에서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도 열렸습니다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기존 합의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의총을 통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반드시 4월에 처리를 하기로 재확인했다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저녁 열린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핵무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북한이 어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든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하면 핵무력의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책임적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로 다른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혀서 핵 운반 수단을 다양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을 시사한 그간의 발언에서 더 나아가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실제 핵무기 사용 조건을 확장함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이번까지 총 12차례의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집권 10년을 맞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총동원한 걸로 보이는데 어제 어떤 무기들이 등장했습니까? 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 수단이 종대별로 등장했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이 이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 사진을 보면 최소 3기의 화성 17형이 동원됐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양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해당 미사일은 지난해 1월 노동당 9차 대회 기념 열병식 때 최초로 공개된 북극성 5형에 비해서 길이가 더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색을 새로 마치고 탄두부가 길어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여러 발을 비롯해서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투유도 무기의 발사 차량 대열도 선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 15,000여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열병식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전해드린 대로 어젯밤이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년을 맞아서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북한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유사시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신형 무기들이 공개됐는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조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열병식 사진이 일단 공개가 된 거잖아요. 네. 사진을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다 어땠습니까? 봤습니다. 예, 뭐 공개된 무기 종류는 지금 17에서 20종 미만으로 보여지는데 네. 뭐 예년보다는 무기의 어떤 종류는 좀 작아졌다. 그렇습니까? 보여집니다. 예. 뭐 사상 최대로 얘기했지만은 네. 과거에는 뭐 차량이 뭐 300대, 800대까지 동원되어 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그나마 불구하고 이제 무기들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열병식을 주관한 이후부터는 직관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부터는 네. 아예 구형 무기 체계는 아예 공개 안 하고 최신형만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거의 뭐 구형 무기 체계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됐던 무기 중에서 제일 눈여겨보신 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눈여본 건 아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눈여겨본 예. 무기가 2개가 있습니다. 예. 오늘 관영 매체도 공개됐지만은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네. 화성 17형을 ICBM 나온 게 화성 17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 예. 화성 17을 관람대에서 바라보는 사진이 2장 있는데 예. 그 무기 체계 2종이 이번에 북한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무기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자, 화성 17형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화성 17형이라고 쓰여 있지 않던데 어떻게 화성 17형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북한이 이거 화성 17은 과거에 그 국방과 발전 전람회에 네. 화성 17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오늘 북한이 관영 매체에도 지난 3월 24일 날 쏘아올린 이게 화성 17이다라고 관영 매체도 오늘 표현이 돼 있거든요.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게 뭐 지금 아래쪽이 지금 사진 안 나오고 이게 화성 예. 17의 탄두 내부를 좀 표현한 건데요. 네. 다탄두 ICBM을 개발하려고 지금 화성 17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화성 17을 보면서 뭐 321호차 사진을 상당히 크게 강조했는데 북한이 과연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뮤직비디오처럼 예. 나온 영상이 그렇습니다. 예. 321호차입니다. 아. 그 차량이 또 오늘 사진이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화성 17호가 사실 외부에서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걸 이 열병식에서 공개를 한 건 성공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일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예상은 됐습니다. 화성 17이 나오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크게 성공한 무기라고 북한이 선전할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예상됐었고 북한이 관영 매체에 의도적으로 발사 날짜까지 표기해서 예. 대내적으로 성공한 걸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온 북극성 그 무기 모습이에요. 이게 예. SLBM이죠? 예. 네, SLBM입니다. 지금 오늘 공개한 북극성 SLBM은 지난 열병식에 공개한 북극성 5 시우형이라고 하는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제 ICBM보다는 SLBM보다는 한 3m 정도 길어진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데 좀 길이가 더 길어졌단 말씀이시네요. 3m 정도 이상 길어졌습니다. 아, 예. 그래서 탑재 jun량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잠수함이 커야지 실을 수 있을 텐데요. 네, 북한이 지금 심포에서 예. 그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리고 또 주목해볼 무기 중에 하나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공개가 됐었는데 예. 그 무기는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이 제가 취하를 봤는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보는 사진 한 장하고 11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예. 네네. 여기 오늘 극초음속 미사일 모형입니다. 아. 예. 모형 가지고 오셨습니까? 중국 등펑 17인데 예.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2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가 지금 보시는 글라이더형이고 하나는 원뿔형인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들은 분리가 되고 나서 그냥 단순한 포물선을 날아가서 떨어져 표적을 타격하는데 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서 그 요쪽에 탄도타 방어치가 있다면 이걸 회피해서 뒤로 타격하는 회피를 한다고요? 피해갑니다. 유도 장치가 있다는 거네요. 비행을 합니다. 예. 비행을 하면서 탄도타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예. 체계로 개발되고 미사일인데 요거는 이제 1단 추진체가 이제 화성 11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를 타격하는 무기 체계는 아니고요. 네. 그 일본 주일 미군 기지나 괌이나 알래스카권을 좀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무기 체계를 보이는데 그쪽은 탄도타 방어체계가 촘촘하잖아요.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무기입니까? 일단 추진체가 화성 12형입니다. 그렇군요. 사거리가 예. 3,000km 날아가는 1단 추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사거리는 3,000km 정도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나온 건 어디까지- 북극성 SLB입니다. 예. 이번에 좀 탄두부가 길어졌죠. 저희가 무기 모음 화면을 준비해서 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시 뒤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 무기는 지금 나온 거는 예,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의 개량형인데요. 네, 기존에 있는 KN-23을 좀 길이를 좀 길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형인 KN-23 북한판 이스칸다르가 되겠습니다. 예. 짧죠. 아까 나온 거하고는 길이가 길고 짧은 게 어떤 차이가 있는 사거리 겁니까? 차이가 되죠. 아. 탄두 추진체의 탑재 중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300mm 방사포입니다. 요거는 예. 유견장이죠. 예. 지금 다연장 로켓포 같은데요? 요건 초대형 방사포라 해가지고 예. 600mm 되는 방사포인데요. 아, 예, 미사일과 같은 방사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네 발을 연속 발사하는. 예, 4발 연속 무기군요. 발사할 수 있는데요. 예. 1분 이내에 다 발사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2년 전에 이날을 창건 기념일로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 열병식을 연 건 처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왜냐하면 있을까요? 지금 보면 북한이 뭐 4월 달에 보면 예. 북한은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에만 열병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태양절이 북한에서 예. 가장 큰 행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태양절이 110주년에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예. 4월 25일 날 북한군 창건 90주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체제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은 통제를 해가지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업적을 좀 칭송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10년 동안 개발한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서 한 지도력 그런 것들을 좀 더 과시하기 위해서 예. 김정은 위원 중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깨에 보시면은 대원수 또 휘장도 있죠. 화려하더라고요. 예. 자, 잠시 사진을 더 볼까요? 예. 네. 어제 밤에 열린 열병식인데 이게 야간 열병식이었잖아요. 예, 예. 야간 열병식을 개최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지금 야간 열병식은 지금 4번째인데요. 네. 보면은 뭐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함으로써 뭐 보여주는 무기 체계들이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예. 위협적으로 보여주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밤에 하면서 이런 무기 체계를 좀 이제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더 예. 조명을 더 화려하게 보이고 뭐 평양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예. 저 주민들에게 좀 더 감수성을 좀 자극해서 아. 그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좀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밤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연설대에 올랐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네. 일단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유사시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네. 과거에 북한은 이제 핵무력 사용을 보면 좀 제한적으로 했죠. 우리를 공격할 시에, 우리를 침범할 시에, 뭐 이런 이제 적대적 행위를 보일 시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가 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 범위를 더 넓힌 거죠. 아. 핵무력의 사용 범위를 더 넓히면서 위협적인 좀 표현을 좀 더 많이 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단 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석단 좌우에 여러 인사들의 모습이 공개됐잖아요. 네. 예, 어떤 사람이 눈에 띕니까? 뭐 박정천 다시 또 나왔. 예. 예. 지금 잠깐 지금, 보여주실래요? 예. 예. 다시 또 이제 그 사진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북한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등됐다가 다시 오는데 예. 이병철, 박정천의 예, 모습이 예. 등장했죠. 또 이병철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뭐 안 보이다가 다시 보여졌는데 과거 열병시험 다시 또 좌우에 쓴 것은 그만큼 다시 또 서열이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예. 네. 뭐 김정일 위원장의 복장도 또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예. 저 어깨가 견장이 대원수 휘장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최고 지도자라는 뜻이죠. 예. 그 좌우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둘의 위상이 또 이제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 방역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예, 화려하게 복귀한 거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박정천 비서는 그 지휘용 장갑차를 타고 행사를 거의 뭐 전반적으로 지휘를 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열병제대 지휘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도 하는데 그 열병식에서 가장 최고의 지휘관이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신고를 하고 네. 한 열병식의 의식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천 비서한테 왜 이렇게 힘을 실어준 겁니까? 글쎄요. 박정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북한의 무기 개발에 이병철과 같이 예. 핵심 인물로 따라다녔고 게다가 포병사령관 출신이잖아요. 네네. 북한군은 과거에 포병을 엄청 중요시했는데 아, 그 의미에서 군부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데 옛날부터 박정천 위원장 박정천 이제 계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박정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좌우에서 예. 열심히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뭐 지금 최근에 숙청은 아니더라도 됐지만 예. 이번 열병식 통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네. 예. 네. 자, 올해 초에 이제 10여 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북한의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 북한이 공개한 무기 체계들이 신형 무기 체계 위주로 됐지만은 말씀드렸던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본 그 오늘 중요시한 무기 체계인 예. 그 극초음속 미사일 네. 글라디언 같은 거는 한 번밖에 발사 안 했거든요. 그랬군요. 계속 예. 시험 발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무력 도발을 이어갈 걸로 보셨지만 그 메시지 자체 보면은 핵무기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강력한 수위의 그 고강도의 발언은 없었던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핵무력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낮아졌다 볼 수는 없죠. 네. 우리한테 핵무력을 쓰겠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대신에 어느 누구든 이제 정확하게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와 이제 미국이겠지만 그런 거 봐서는 지금 핵무력의 표현 오늘 상당히 많아요. 보면 핵무력을 한 표현이 많은데 그만큼 핵무력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협상에 전략적 우위에 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태양절을 앞뒤로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핵실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핵실험은 진행 중입니다. 핵실험을 그걸 하루아침에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 중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핵실험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그 갱도 주변에 이제 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 준비하고 중이고 이번에는 그쪽 3번 갱도가 좀 깊이가 좀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 전술핵 시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추가 핵실험하는 이유는 소형화. 과시하는 거죠. 예. 그냥 전술핵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실에서 데이터만 가지고도 네.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오늘 열병식에 좀 잠깐 한 장의 사진이 나왔지만은 북한이 지난 16일에 발사한 그 전술 유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전술핵을 넣겠다고 표현했었는데 네네. 오늘 열병식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미사일이 작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사일이 지금 뭐 방사포가 600mm면 그거는 한 200mm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거기다 그런 걸 봐서는 그 전술핵 이런 표현도 좀 약간 기만의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예. 시청자분들께서 네. 북한의 무기 체계가 조금씩 현대화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최근 북한의 무기 체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화는 많이 됐죠. 근데 예. 이 무기 체계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지상군 무기,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의 정군에 적용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좀 의문점이 많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열병식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일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오늘 보면은 오늘 그런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은 이게 디지털 패턴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도색이. 요 중국식 이거 표현이 딸이거든요. 약간 네. 예, 보면 이제 바둑무늬처럼 이건 아니 예. 아니고요. 바둑무늬처럼 약간 이제 네모나게 표현돼 예. 있는데 네. 이걸 디지털 패턴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중국에서 요즘 최신 무기 체계가 그렇게 하는데 도색도 이제 일부 차량을 바꿔가면서 마치 오늘 이제 최첨단 무기를 이제 보여준 것처럼 과시를 한 거죠. 도색을 이번 열병식 맞춰서 또 새로 한 예, 겁니까? 새로 한 차량이 또 일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면은 좀 더 자세히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으로만 공개한 거니까요. 예. 네. 만약에 동영상이 공개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까? 뭐 일단은 식전 2시간 정도, 보통 네. 3시간 정도 하는데 북한이 보통 편집할 경우에 2시간 정도 공개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기 체계 보면은 순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무기 체계가. 예. 그리고 오늘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이라는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네. 탄도미사일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 뭐 대남이나 뭐 주일 미군 기지나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더 거기다 핵을 실어서 좀 공격하겠다. 그런 네. 의도도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열병식을 했고요. 또 열병식 사진을 공개했고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동영상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당선인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는 일치했지만 일본 측은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뤄진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은 약 20분. 정책협의단이 새로운 한일 관계의 뜻을 담은 당선인의 친서를 전하자 기시다 총리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진 대화에서 양측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딴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악화한 안보 환경 속에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도 일치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다음 달 취임식 참석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거사를 둘러싼 양국 현안 해결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어쨌든 그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의단은 2015년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치유를 위해 노력해 가자고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인적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기시다 총리도 공감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와 무비자 관광 등 우선 가능한 교류부터 시작해 대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개혁 시 코로나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교류 협력 재개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全経連をはじめとする韓国の経済団体との交流を進め、経済面から日韓関係の発展に貢献していく所存でございます。 협의단은 남은 일정 동안 일본 정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과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29일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진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본 계획과 설계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가 13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김해공항에 국제선만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 6천 톤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이륙에 필요한 거리 3,480m를 고려해 3,500m를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곳을 후보로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후보지와 관련해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등이 본격 반영될 2분기에는 성장세 둔화가 더 우려됩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1.7%, 2분기 0.8%, 3분기 0.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1.2%로 회복했는데 다시 올해 1분기 주춤한 것입니다. 실질 GDI, 즉 국내 총소득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1분기 정도의 성장이 유지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1, 4분기에 전기 대비로 0.7%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한 매 분기 평균 0.6에서 한 0.7% 정도의 속도로 성장을 하면은 연간 한 3% 성장률이 달성되겠습니다. 1분기에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감소했지만 수출이 증가를 지속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줄었고 정부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건설 투자는 2.4%, 설비 투자는 4.0%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4.1% 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고 수입은 원유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 늘었습니다. 곡창지대 그리고 산유국이 전쟁이 나니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 비용 더 들고 그러니까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소된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2분기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성장 둔화가 수출에 본격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성장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병현입니다.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전국, 또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전국,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지금 앞두고 있죠. 여야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격돌하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틀째 파행 끝에 산회를 했고요. 다음 달 2일, 3일 열기로 다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네. 지금 청문회 전국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이콧이라는 말이 사실 19세기에 영국에 난 지주 이름을 따온 겁니다. 찰스 보이콧이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군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 잘만 하면 정부의 주도권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영풍을 맞고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역대 정부로 보면 초기의 강경으로 밀어붙였다가 발목 잡기 프레임, 역풍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료가 지금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자료를 다 제출을 해라. 그래야지 검증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은 그 청문회를 그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날카롭게 송곳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물론 자료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서너 배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은 영업비밀,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충분히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뭐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를 노리는 연계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둘러 마무리되지 않고
또 임명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일기 내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총리가 임명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네요.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김부겸 총리에게 임명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그 총리 청문회를 봐줄 테니까 한덕수 총리를 봐줄 테니까 한동훈 낙마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인사청문회 다시 접힌 날짜를 보면요. 다음 달 2일과 3일인데요. 이 날짜가 앞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 바로 그 시점이 5월 2일과 3일입니다.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청문회 외에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연계 전략인데요. 총리 무난하게 통과시키고 싶다면 검수장 완박, 우리 시험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실제로 저는 그런 물밑 빅딜이 아주 치열하게 민감하게 긴밀하게 아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수 완박하면 부패가 완전 판친다. 부패 완판.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장제원 비서실장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계속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으려고 한다면 뭐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국이 더 냉각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는 그 새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그 여야 협치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강대강들 대결을 하면서 정면 충돌 정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각도 제대로 출범을 못하고 또 전국은 전국대로 냉각을 하고 과연 어느 수로에서는 뭐 이제 협상 타협점을 찾겠지만은 자칫 이르다가 선거 이후까지 연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검수 완박과 관련해 지난주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타협을 했는데요. 협상에 나섰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요. 같은 소수 이 야당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관심 주시고 우리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또 갈 거야. 그러지 마.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아이, 나 진짜 죽으려고. 나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이제 합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나흘 만에 지금 입장을 바꿔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리더십도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다라는 지적, 비판도 받고 있고요. 좀 궁색해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당초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법이 통과되면은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공직자 범죄 수사 그리고 선거사범 수사를 검찰로부터 걷어들이니까 결국 국민의힘 스스로가 방탄법이라는 그 프레임을 거두어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보수층으로서는 아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위급함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 부랴부랴 상황을 정리하려고 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처럼 국민의힘으로 이 걷어들인 이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본인이 다시 판을 깔아줄 이유는 전혀 없죠. 만약에 네. 그거를 수용한다라면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위상이 리더십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재논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명분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네, 일단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협상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몰고 나가면 강대강으로 부딪혀 전국이 여야로 극도로 분열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을 하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는 거둘 수 있다라는 전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기승전 지방선거 전략으로 하죠. 저는 그래서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는 건데 다만 그 정치공학적으로 분명히 일리가 있고 좋은 전략인데 문제는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취임식이나 지방선거까지만 우리가 적당히 넘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마 여론의 역풍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검수완박이라는 게 검찰 사건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5년 동안 검찰 개혁을 얘기해 왔다가 하지 못하고 결국 지금 한 달도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대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미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사실 여론의 중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다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일시 멈춤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최진 원장님께서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처리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추은 해설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은 이제 박병석 의장이 키를 쥐고 있겠죠.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 법사위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원래 28, 29일 주장하다가 하루 본회의 요청 시간을 당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은 어떻게 보면 미리 짜 페인트 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일이나 29일에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 말대로 박병석 의장이 한 말대로를 한다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본회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번 주 내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또 굉장히 달라졌죠. 말씀하신 대로 여야에 대한 그 중재안에 대한 여야 내부에서도 반대도 있지만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 제기들 이런 것들을 박병석 의장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할 건데 만약에 이번 주를 넘긴다면은 검수완박법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 뭐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더 차근차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한 번 더 보완으로 말씀드려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박병석 회장 주제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중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검수완박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좀 속내를 비쳤었죠. 그런데 그랬었죠. 이번에 예. 이제 그나마 이제 절반로 됐지만 사실은 검수완박에 대해 절반안이 절충안이 합의안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10을 요구했다가 한 7, 8을 얻은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뭐 굳이 반대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둘러싸고 지금 인사청문회부터 검수완박 문제까지 여야가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을 두고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또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 이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가 않았고 전략적으로도 봐도 조금 실수였던 것 아닌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위원장이 아침에 이 발언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 사과를 했다. 또 사과하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역시 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건너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폭이 너무 넓고 물살이 셉니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도 계속 SNS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SNS 정치를 할 거고 그리고 총선 나가서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SNS 정치를 세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작심을 했기 때문에 조국의 강을 민주당이 건너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그렇고 이 조국의 강은 민주당에는 정말 힘든 반드시 넘어야 될 힘든 물살이 거센 강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전에 말씀드린 국민의힘에는 이제 박근혜의 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의 이 국민의힘은 다 건넜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유영화 변호사가 거의 이제 경선에서 탈락을 하고 또 박풍이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쓴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의 강, 박근혜의 강은 사실상 이제는 뭐 물살이 너무 얕기 때문에 누구나 건널 수 있지만 조국의 강은 아직도 너무 멀고도 험하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넘어야 저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고 지방선거 나가서 된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상당히 민심을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이걸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가장 큰 민주당의 어떤 과제이고 장애물일 것 같습니다. 네. 추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강을 건너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듯이 과감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로마로 진격하는 그 루비콘을 건너는 카이사르의 건너는 자세.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광주 문제 또 탄핵 문제를 건너는 자세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논란 소지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과감하게 건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자세는 우리 고대가요 중에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있죠. 그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 부인의 노래. 마찬가지로 조국의 강을 보는 민주당원들의 그 생각들이 여전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조국 전 장관에게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차라리 진정한 사과를 수백 번 하더라도 진정성을 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은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10일 정오
부터 이제 전면 개방에 들어가죠. 인수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3만 9천 명 입장하는데 내일부터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청와대 개방으로 과연 새 정부가 민심을 얼마나 얻을지 그것도 관심인데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얼마나 얻을 것 같습니까, 민심을?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잘 쓰면 보약이고 잘 못 쓰면 독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청와대 개방 이 부분을 잘만 하면 상당히 민심을 얻는 저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외로. 그리고 과거 어느 대통령도 못했던 중요한 성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만 이게 잘못돼서 예산 문제라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독약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용산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죠. 네. 이게 청와대 개방으로 새 정부가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잘 먹으면 보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청와대 개방은 결국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예.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왜 이걸 보는 우리 입장에서 설렘이라든가 감동이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것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벌어진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밀어붙이는 것 아니야라고 독선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레임과 감동의 강도가 상당히 옅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식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역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영빈관 멀쩡하게 있는데 왜 안 쓰냐. 그리고 꼭 초호화 혈세 잔치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취임식 만찬을 이 신라호텔에서 하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저 부분은 멀쩡하게 청와대에 있는데 왜 비싼 돈 들여서 신라호텔에서 하느냐라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미 용산 시대를 열었고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이제 국제적인 뭐 VIP들이나 내빈들 전부 오는데 그걸 뭐 취임식인데 허술한 데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호텔 중에 한 군데를 택해서 했다고 보는 건데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설왕설래 합니다만은 보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이제 10억인데 김대중 대통령 14억 그다음에 이명박 때는 20억 이렇게 춤춤 늘어났더라고요. 조금씩.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31억까지인데 전체 비용입니다. 그게. 네. 만찬 비용이 아니라 취임식 비용 전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후 여러 가지 이제 민심 그냥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민심을 철저하게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국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을 했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연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뭐 아무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예.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네, 윤 당선인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의중이 좀 담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추은 해설위원은 잠깐 저희가
녹취로 이제 들어봤는데 네.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일단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담을 통해서 네. 주로 할 때 하는 말이 자랑을 하고 싶겠죠. 뭐 자기가 그 임기 동안의 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고 네. 또 그것을 안 알아주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섭섭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화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러니라고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예. 그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 같은 평론가나 비판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아이러니라고 평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다, 좀 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들먹이지 말라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으로. 네, 저도 뭐 쭉 예. 지켜봤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저는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데요. 네. 우선 형식인데 일본에 있는 손석희 전 앵커를 굳이 불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적 성향이 같은 앵커를 불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내 출입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는 아쉬움이 남고 내용적으로 봐도 통상적으로 임기 마지막에 인터뷰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좀 덕담, 말하자면 시체말 립 서비스를 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지나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쉬움, 섭섭함, 성찰 이런 부분을 토로하면 국민들도 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질 텐데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부동산 부분만 하더라도 뭐 세계적인 추세였다. 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큰 과오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연 국민 정서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인터뷰 내용은 또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또 김은혜 의원의 맞대결 대진표 경기지사 선거가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김 전 부총리를 겨냥해서 거센 견제구를 날렸는데 오늘은 여야 후보들이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그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이 불통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의 그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에 큰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셔서 놀랐다는 주민분들을 많이 뵀고요. 이재명 전 지사께서 뭐 도정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여러 정책들 승계하고 발전하고 보완할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장동도 계승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볼 날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명심과 윤심의 맞대결이다. 그래서 미니 대선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상징성이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구도적으로도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의 2라운드다. 특히 이재명 고문, 네. 이재명 고문이 과연 이른 시기에 다시 컴백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될 것이고 특히 서울과 경기지사 선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죠. 네. 뭐냐면은 그 이재명 그 고문으로서는 자신이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전 이것은 자기 선거나 그 다름없이 열심히 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이긴다라면은 이재명 고문의 컴백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8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패배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책임론
그리고 뭐 그것이 제기되면서 그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경기 그 지사 선거는 지난 대선 때를 보면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가 5% 가량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앞섰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해볼만 한 지역이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호남하고 경기도, 인천 이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새로 떠오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치 1번지입니다. 인구가 1,300만이나 된 데다가 예. 경기도 지사가 되면 바로 대권 주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반드시 어느 한쪽이 사수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에 큰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경험이 많은, 국정 경험이 많은 경제 전문가와 앵커 출신의 그런 정치 신인 간의 대결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 때 최대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철수 위원장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던요, 분당갑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당갑 보궐선거에도 본인의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그거야말로 공개적으로 좀 선언하신다든지 답하실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도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하신 이상 저는 아마 본인의 의지로 그런 출마 의지 밝히고 그러면 당내에 돕고 싶은 많은 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할까요?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출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에 판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어떻게 보면 성향이 비슷한 그 컨셉이 맞는 지역이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고문의 선거다. 의회 컴백을 결정짓는다라는 선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 분당갑 선거와 같이 결합시켜서 나름대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지금 당장은 하는 일이 바쁘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상당히 유혹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유혹을 느낄 것이다. 출마 유혹을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저는 한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출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초선 아닙니까? 과거에. 근데 이게 잘 말하면 이번에 분당에서 국회의원 되면 1년 반 후에 다시 또 국회의원 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잘만 하면 3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진으로 바로 뛰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느끼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명분도 좋아요. 분당갑이 IT, 대한민국 IT 어떤 집산지고 또 본인의 안랩이 또 본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 실리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집권 초기 때문에요.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다 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기자들의 해석은 선을 그었지만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서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과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노사가 임금 5%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직 조합원 그리고 종업원의 임금은 현행 호봉별 시급에서 5%를 인상한다. 협상 타결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노조는 8%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었다며 임금 동결을 고수했습니다. 자정까지 던 협상 시한이 지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립이 팽팽했지만 결국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견을 좁혔습니다. 극적인 타결로 서울 시내버스 98%가 참여하려던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사는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연구 용역의 임금 현실화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버스노사도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제주에서도 3% 인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광주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우려됐던 전국적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90살 요양원 입소자가 같은 병원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데도 요양원에선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 했고 결국 피해자는 1년 넘게 지냈던 요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요양원 CCTV 영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입소자들의 방에 남성 입소자가 뒷짐을 진 채 들어섭니다. 맨 끝자리에 누운 90살 A 할머니에게 다가서더니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고 비틉니다. 할머니가 버둥거리며 저항하자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코와 입을 짓누릅니다. 폭행과 위협은 3분 넘게 이어졌고 뒤늦게 요양원 관계자가 말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사건 당일 요양원은 할머니 자녀들에게 치매 환자가 팔을 비틀었을 뿐 별일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노모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별일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자꾸 해달라는데 신고를 한 걸로 하고 엄마를 좀 안심시키면 안 되겠느냐. 당장 여기서 죽을 것 같고요. 너무 무섭다. 옮겨달라. 곧바로 요양원을 찾아 항의했지만 또다시 돌아온 답변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노모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자녀는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요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게 뭐 별거냐. 그러면 지금 폭력이 있고 그런 건 뭡니까? 폭력이 있었어? 잘 못 봤네?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요양원 측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이제 큰일 아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광고하자 주의하자고 괜찮은데 결국에 금전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가족들이 계속 협박적인 얘기만 하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지자체장이 업무 정지나 시설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간 폭행은 또 전문 상황이거든요. 일단 영업정지라든가 일단 영업정지가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할머니 가족들은 요양원 관계자들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오고 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소통에 의해서 변화가 초래되어야 하고 그 변화는 아름다운 변화이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대통령, 기인, 존버, 괴짜, 촌장. 어제 세상을 떠난 소설가 이회수 작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별명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 고인은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뒤 투병을 이어오던 중 최근 폐렴 증세 악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촌철 살인의 짧은 글로 인기를 얻으면서 177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와 소통했던 고인. 긴 투병에 들어갑니다. 검사 결과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로 판명됐습니다. 트위터 대통령이란 별명처럼 투명 사실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별세 소식을 알린 아들 한월 씨는 고인이 마치 밀린 잠을 청하듯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다면서 마지막 모습을 전했습니다. 투병 중에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고인은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트위터를 하면서 좀 장족의 발전을 했던 것은 뼈를 싹 발라내고 군더더기를 없애버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능숙해졌다는 겁니다. 140자 트위터의 짧은 글 이전에 고인은 숱한 베스트셀러로 독자와 소통했습니다.
1972년 단편소설 견습 어린이들로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뒤 이후 장편소설 꿈꾸는 식물을 비롯해서 들깨, 장수하늘소, 하악하악 등으로 왕성한 집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고인이 머물던 화천 감성마을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엔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세 후보가 차례로 찾았는데요. 문재인 당시 후보는 8월에 감성마을에 갔고 이후 출판기념 사인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9월에 감성마을을 찾았고 영입도 제안한 걸로 전해졌지만 고인이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0월엔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화천을 찾았는데 이후 중요한 선거 때마다 감성마을 방문은 정치인들의 통과 의례가 될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춘천 호반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생전에 힘들어도 버틴다는 뜻의 이른바 존버 정신을 강조했던 고인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온다며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인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희망도 절망도 필요하다. 다만 포기란 놈의 유혹만 덜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면 그만이지. 그대를 응원한다. 힘을 내라. 고인은 잠들었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은 독자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살아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에 성공하자 트위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트위터는 현지 시각으로 25일 인수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5.66% 급등한 51달러 70센트로 장을 마쳤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도 한때 30%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0.7% 소폭 하락한 998달러 2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주민의 90%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확대하고 봉쇄 구간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격적으로 도시 전체를 봉쇄했던 상하이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은데요. 곧 베이징 특파원으로 가는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베이징시가 비상입니다.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 모든 주민에게 세 차례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베이징시 당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전 주민에 대한 PCR 검사 대상 지역을 관내 11개 구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제가 베이징시 지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베이징시는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 면적보다 큽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 이게 바로 도심의 11개 구역이고요. 예. 이곳에 베이징 전체 인구의 90%, 약 2천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이제 외곽의 5개 구역, 이곳이 이제 이번에 검사 대상에서는 빠진 구역인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인구 밀도가 매우 적은 사실상의 시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시내에 있는 사실상 모든 주민들이 이틀에 한 번씩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모두 3차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베이징시 당국 입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이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틀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3번씩 PCR 검사를 받는 건데 인구가 또 많잖아요. 2천만 명 정도를 일주일에 3번씩 검사를 하려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베이징에 비상이 걸린 게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2일 날 차오양구라는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10명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부터입니다. 예.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미 한 일주일 정도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도 2,000명이 넘었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차오양구는 베이징시 안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약 35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3만 명 규모로 파악되는 우리 한인촌, 한인촌도 바로 이 차오양구 안에 소재해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사흘 동안이죠. 22일부터 72명의 감염자가 나온 상태고요. 네. 매일 한 20명 안팎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하이가 봉쇄될 당일에 일일 확진자가 약 3,500명 정도였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볼 그러네요. 수는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은 상태입니다.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선제 조치를 취한 셈인데요. 당장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선제 조치를 취했다.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상하이 효과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상하이 봉쇄 당시에 뭐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 주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상하이에서 매일 뭐 800명, 뭐 몇백 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올 때 그때에도 상하이시 당국은 이 경제 수도 상하이의 이 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이 같은 큰 도시는 봉쇄를 하기 어렵다, 봉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거듭 밝혀왔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그러다가 지난 3월 28일 날 전격적으로 봉쇄를 단행했습니다. 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집안에 발이 묶인 사람들, 준비해뒀던 식료품 다 떨어지면서 당장 끼니 해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지켜본 베이징 주민들, 아무리 수도 베이징이라고 해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겠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중학교에서 이제 확진자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표된 그 날부터 이 마트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두려는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 사재기 현상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베이징에서는 어떤 곳에 감염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와도 뭐 아파트 단지 전체를 폐쇄해 버린다던가. 한 명만 나와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나온 건물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격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현재 베이징에서 실질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이 15km 면적의 임시관리 통제 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 세 차례 PCR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가 되고요. 한 명이라도 또 양성이 나오면 다시 격리가 연장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베이징 주민들 밖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라도 사다 둘 수 있을 때 물건을 사다 둬야겠다, 이런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현지 취재진이 만난 베이징 시민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他那商场大家都在抢饭嘛，大家都在买，就怕到时候买不上。 네, 지금 상해 봉쇄가 한 달째가 다 돼가는데 상하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상하이 도시 봉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꼬박 한 달이 흘렀는데요. 한 달 사이 확진자가 많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약 2만 명 안팎의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전면 봉쇄 효과가 있는 거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부작용은 굉장히 컸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고 중국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도 사실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이 올해 목표로 삼은 5.5% 경제 성장률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값비싼 제로 코로나 정책의 어떤 청구서,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죠. 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문제까지 불거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확진이 되면 부모하고 떼어서 격리시설로 보냅니다. 그리고 병이 깊은 노인들, 봉쇄 때문에 발이 묶여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식료품 공급 문제까지 뭐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앞서 중국은 2020년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이 우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면서 초기 확산을 나름 잡았다라는 어떤 나름의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는 또 전파력이 강한 또 다른 국면인데 이것이 중국 대륙에 상륙하면서 이 제로 코로나 원칙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방역 정책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방역 정책과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니까 베이징 상하이 시민들에 의해서 베이징 시민들도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강정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틀 이대호 롯데 한동희가 거포 본능을 과시하며 시즌 초반 최고의 타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율과 홈런 등 타격 세 부분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동희의 방망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막 뒤 19경기 홈런만 6개. 타율 4할 1푼 7리로 홈런과 타율 등에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넓어진 사직구장 외야와 높아진 담장도 홈런포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고 출신의 부드러운 스윙, 넘치는 힘 등 이대호를 닮은 점이 많아 별명도 리틀 이대호. 2018년 1차 지명 기대주로 입단한 뒤 특히 올해 거포 본능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대호 선배님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배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좋은 결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한동희 선수보다 좀 제가 많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한동희의 활약 속에 삼성에 3연승하며 공동 3위로 올라선 롯데. 리그 선두 SSG와의 주중 3연전은 한동희가 타율 2위 한유섬과 벌일 타격왕 경쟁과 맞물려 더 관심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마사회 탁구팀이 데플림픽 국가대표 탁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트레이닝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농가인 선수들의 국제스포츠대회 데플림픽 탁구 선수단은 모레 출국을 앞두고 마사회 선수들과 막판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사회 선수들과 데플림픽 선수들은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수신호를 통해 훈련을 이어갔고, 트레이닝을 위한 깊은 대화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화를 이용해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선선했던 남부지방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28.7도까지 올라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보다 6도나 낮겠고요. 낮에는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와 호남 지역은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쪽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황사가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1도, 대전은 10도로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광주, 대구 2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중북부와 남부,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